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이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양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저희 친정은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근면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빠가 직장에 다닐 땐 지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셨죠.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사장님이 아빠를 각별히 아껴서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돈 봉투를 엄마께 드리고 갈 정도였어요.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일 안 하시면 병든다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아빠보다 더 열심히 사셨어요. 일을 두 군데씩 하셨는데 낮에는 빌딩 청소를 하셨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엄마도 계속 일을 하셨지만 많은 일 때문인지 지금은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재활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유전된 건지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브라질에서 부모님과 오래 산 교포였거든요. 직장도 브라질에 있으니 결혼하고 저도 외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안 돼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지만 1년 정도 어학원 다니면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산 시부모보다 말도 잘하고 특히 계약서나 부동산 문서는 저도 정말 잘 아는 수준이 되었죠. 시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수출입 도매상을 하셨는데 최근엔 계속 잘 안 되다가 제가 오면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고 시댁 자산은 30억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전엔 과일을 주로 다뤘는데 생물이라 다루기도 어렵고 배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래엔 날씨 탓에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학원 다니면서 만난 미국 친구가 자기는 커피를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이 할 생각 있으면 같이 알아보자는 제안에 한국에서도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를 보는 시아버지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친구와 함께 원두매를 찾아다녔고 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맡고 그 친구는 미국과 유럽을 맡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회사도 성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일원이 되었죠. 남편도 시아버지를 도왔는데 영업도 잘 못하고 계산도 빠르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커피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1년 매출은 15억 정도고 순이익은 5억 정도 되었어요. 일도 잘 풀리고 미국 친구가 저와 마음도 잘 맞아 일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같이 일하다 그 친구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타지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겨 정말 좋았던 저도 상심이 컸죠. 그 친구의 일도 넘겨받게 되어 더 정신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인센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매출에 비해 적은 돈이었지만 가족이니까요. 브라질은 물가가 우리보다 낮아서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작 쇼핑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죠. 사실 더 필요가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제가 여유가 되니 친정 부모님께 매달 500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적금으로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일하면서 더 번 돈으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좀 굴리면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됐고요. 양가 상황은 이렇고 남편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관계로 만났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였죠. 그때 남편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야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고 3개월 만나고 이런 식으로 2년 연애했어요. 만날 때나 멀리서 통화할 때나 세상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절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고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브라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고 결혼 생활이 다 그렇듯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신랑이랑 둘이 집에서 한국 방송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마침 나 혼자 산다 재방송을 하고 있었고 남자 연예인이 좀 과하게 변장을 하고 꾸민 채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웃기고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하, 저 남자 누구지? 하며 혼잣말로 웃었죠. 갑자기 신랑이 기안84 하면서 약간 발끈한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기안84야? 그렇구나 하니까
신랑이 넌 왜 기안8 싸운 거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냐?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그 사람을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지 분장을 과하게 하고 나오니까 정말 몰라봐서 모른다는 것 뿐인데 신랑은 어떻게 기안8사를 모르냐며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을 몰라보는 게 화낼 일이야?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어. 내가 기안8사인 걸 알면서 모르는 척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라고요. 신랑은 절대 사과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괜히 성질만 내길래 체할 것 같아 밥도 못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뭐가 정말 불만인지 대화를 할 때마다 이상하고 괴상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딸을 하나 더 가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더 낳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약간 뜸을 들이더니 하는 소리가 인종개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백인 여자 피가 섞인 혼혈아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쁜 딸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절 닮으면 예쁠 텐데 자기를 닮으면 못생길까봐 걱정이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어요. 더 황당한 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난자를 제공할 여성을 봐놨으니 저보고 대리모를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인 줄 알고 아니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모를까 이미 브라질에 있는데 더 쉽게 브라질에서 구하지 웬 우크라이나야? 했죠.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장난처럼 웃으면서 한 농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정말 진지한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없고 우크라이나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 프로필을 보여주는데 나이 20살에 키는 176, 금발이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미 다 알아본 거였어요. 그리고 혈액형은 A형. 혈액형까지 맞췄대요. 저도 A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난자를 빌려와도 우리 부부 자식으로 키울 건데 제가 배 아파 나아야 모적인 생기지 않겠냐고요. 자기는 두 집 살림하기 싫으니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네요. 거기다 저희 친정부모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아무리 백인 혼혈아가 나와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오해하시겠냐며 시부모님이 오해하는 건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면서요. 그걸 걱정이라고 해주는 거랍니까? 아니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땐 이런 상황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어요. 이런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바람을 피는 게 낫다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하길래 저는 죽어도 대리모는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자기는 이혼을 하더라도 딸을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부모님께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가 시집와서 사업도 잘 되고 손주도 보시고 해서 행복해 하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게 정도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아들 편을 든다는 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딸이 아니더라도 길 가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 포함 이 가족이 하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지요?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집 살림한다는 것도 아닌데 예쁜 딸 낳고 싶다는 아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띵.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먼 이국 땅에 살면서 남편과 시부모님 믿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너무 황당하고 서러웠는지 아니면 큰 충격 때문이었는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당긴 김에 뽑을 생각이었나 봐요. 계속 대리모를 요구하며 안 되면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건가 자책도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미친 집안에서 살 수가 없네요. 이혼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위자료 5억과 양육비 주세요. 그리 많지는 않은 돈이죠. 만약 그것조차 안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으로 갈 거예요. 진짜 남편은 그래 다 들어줄게 하면서 당장 이혼해준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희한하게 그 돈들은 잘 챙겨주겠다며 금방 합의를 했어요. 보통 이럴 때 있지도 않은 손녀보다 지금 있는 손주를 더 욕심내지 않나요?
지나온 7년이란 시간에 저는 그렇다 쳐도 손주를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 이런 집안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친정부모님께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엉엉 우셨어요. 잠시 후 아빠가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보내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그때 살고 있던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매장 하나를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만 500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내 부모밖에 없더군요. 아빠는 돈 걱정 말고 여기서 아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한국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아이였는데 아들은 다행히 한국에서 적응도 잘했어요.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시간이 약인 건지 저도 그 상처에 무뎌져 갔습니다. 부모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곳에는 갈 곳 없는 노숙자와 노인분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부모님과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일을 했죠. 그날 저는 국을 떠서 배급해드리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국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차례인 사람이 보이는데 세상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고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당신이 여기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은 말을 흐렸어요. 전 다른 아주머니께 국을 맡기고 남편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려는 순간 남편이 식판을 던지면서 얼굴을 가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꼴로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수소문 끝에 아버님 회사에 다녔던 직원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니 제가 한국으로 가고 나서 회사에서도 일이 많았더군요. 시부모님은 커피 사업을 하면서 제게 주는 돈을 아까워했대요. 저는 적게 받는다고 받았는데 말이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큰돈 만지고 나니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 커피 사업이 천년만년 갈 줄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주 업무들을 꿰차고 있으니 쫓을 수는 없었고 앞으로 시댁 재산을 얼마를 더 요구할지 모른다며 오히려 위자료 주는 게 자신들한텐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제 발로 나간다고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얼씨구나 좋다 했겠죠. 어차피 커피 유통망도 다 확보되었겠다. 제가 빠져도 회사는 돌아가니까요. 이혼할 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쉽게 이혼하라고 하시더니. 이혼구실을 찾아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손주도 버려가면서까지 말이에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가 이혼하고 떠난 후 1년 만에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아버님께서 사업을 확장시키려 한 건지 도건이나 계약서를 잘못 써서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고 그 재산도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 빚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국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매주 오면 어떡하지?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다음 주에 여기 급식소로 또 온다면 이곳에는 못 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급식소에 나갔죠. 몸은 일하고 있었지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눈은 사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급 시간이 끝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그 다음 주도 이번 달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갑작스런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난자라뇨. 저는 아이와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덕이 크죠. 말도 안 되게 망가진 시대 꼴을 보니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삶 살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당찬 여대생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죠. 영어도 배우면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싶어 떠난 호주 생활은 막상 겪으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워홀 홍보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호텔 리셉션에서 멋있게 일할 줄 알았죠. 그런 꿈과는 달리 영어 실력이 부족한 동양인 여자에게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땐 정말 어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인종차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어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인걸요. 어쩔 수 없이 동양인만 잔뜩 모여있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 피킹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농장과 숙소를 오가면서 이건 뭐 영어를 배우러 온 건지 그냥 노동을 하러 온 건지 일하고 나면 하루가 고단해 서로 얘기는커녕 잠들기 바빴죠. 도대체 호주에 뭐하러 온 건지 후회 같은 심정으로 호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호주에 온 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는 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해놓기도 했고 환경이 이렇다고 무언가 포기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워홀러들을 위한 카페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1년차 워홀러였던 남편은 병아리 워홀러인 저에게 본인도 다 겪은 과정이라며 많은 걸 조언해줬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마다 만나서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를 하소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호주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전 이 이역만리 타지에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자체에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벗어나 골든코스트에 있는 작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호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농장에서 일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죠. 거의 온종일 영어만 쓸 정도로 영어만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도 쑥쑥 올라갔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남편의 비자가 끝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귄다거나 뭐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 상태로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연락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넓은 세상의 경험을 하고 와서인지 자신감도 넘치고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열심히 취업에 도전해 대학 졸업 후 바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업 후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오랜만이야. 한국 들어왔다면서 잘 지내지? 정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해온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죠. 호주에서 못다이로 인연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단 1시간이라도 얼굴 보기 위해 저희 집까지 찾아와줬고 365일 중에 365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차까지는 정말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서 저희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부가 되었죠.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 아이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남편이 돈 잘 버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긴 했죠. 신생아 때 엄마의 케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땐 사실 몇 년 쉬어도 재취업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와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도 슬슬 사회로 복귀를 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자에게는 사회는 냉혹하기만 하더라고요. 왜 경력녀라는 말이 나온지 실감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호주에서 호텔에서 서비스하며 일한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창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적극 지지해줬고 저도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퓨전 레스토랑은 제 의욕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음식 맛과 서비스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젖잘 폭만 커지게 되고 도저히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었죠. 오픈 1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건 물론 오픈할 때 대출받은 돈과 적자로 인해 쌓인 빚이 1억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 변화였어요. 가게를 접은 뒤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만 보면 한숨 쉬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날 말이 전혀 틀린 게 없다며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셨죠. 1억의 빚까지 지게 된 건 모두 제 잘못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정말 죄인이 된 양 위축돼서 지냈어요. 꿈 많고 당당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성격상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자세한 내용은 일단 숨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아셨는지 제 가게가 망한 걸 넘어 1억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수연 엄마는 의사 사이 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눈꼴 싫어 죽겠는데 누구는 며느리 잘못 봐서 집안 폭삭 망하게 생겼네. 도대체 사돈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네 빚 갚는다고 인생 망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모님에게도 맞아보지 않은 뺨까지 맞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온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늘 어머님이 찾아와서 엄마 만났으면 대충 들었겠네. 난 이 빚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네가 빚진 건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너도 알지? 우리 질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알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 우리 딸 소희도 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정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 빚 남 탓할 생각은 없었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그저 돈 앞에서는 그냥 남이 되는 현실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건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경제력도 없고 빚만 있는 저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저는 빚만 가진 채 쫓겨난 꼴이 됐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희망이란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시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나쁜 생각조차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1억 빚까지 지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네, 맞아요. 1억이란 돈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까지 버릴 만큼 큰 돈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작 1억 때문에 아이까지 뺏겨버린 이 상황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우리 소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릴 일이 없었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청소, 서빙까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은 다 했고 가게 운영해봤던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면서 레스토랑 일에 임하다 보니 설거지, 청소 업무로 시작해서 가게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매장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니 사장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상처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정씨, 저랑 함께 일해볼 생각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1년간 수정씨 지켜본 바로는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저는 아직 빚도 있고 사업을 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 갚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도 데려와야 했어요. 사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지만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장님은 저의 아이디어와 감각만 필요해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시며 처음부터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사장님의 자본과 제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자신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받았던 저는 고민 끝에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지는 장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간 미친 듯이 일했는데요. 사장님과 저, 그리고 직원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메꿔주며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고 2년 동안 꽤 많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성공시키고 있었죠. 불과 3년 전 레스토랑 말아먹고 시댁에서 쫓겨난 제가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일할 때 꼼꼼한 제 성격 탓에 순간 방심하면 놓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직접 체크해야 마음이 놓여서 특히 신규 매장 오픈 초기에는 직접 매장 관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매장 관리를 하던 차에 여느 날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요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목소리에 돌아본 자리에는 전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있었어요. 어머, 너 여기서 알바하니? 여기 서비스 좋다고 하더만 직원 수준이 이래서야. 여기 사람들은 네가 남의 아들 인생 망칠 뻔해서 이혼당한 거 알고 있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하찮은 며느리 취급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3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트라우마가 떠올라 혼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텝 준비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래서야 내 딸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다시 홀로 나왔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우걱우걱 잘 먹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겨우 저런 인간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났고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갔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다들 뵀죠? 뭐 이혼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니깎게 먼 게 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 니 주제에 맞게 굴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처음부터 저에게는 그 여자 허락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자 아니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알바 주제에 손님 테이블에 앉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구만.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참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사장 찾아대는 어머님께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사장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신 듯 말까지 더듬으셨고 같이 온 친구분들도 웅성웅성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루 빨리 이혼할 걸 그랬어요.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게 제가 아니라 제 인생 맡고 있었던 게 그쪽 집안이었나 봐요. 말했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 또 때리시게요? 아직도 그 손버릇 못 고치셨어요? 저 때리면 이제 범죄예요 범죄.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얼마나 때리시던지요.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어머님 폭력 잘 쓰시잖아요. 새며느리 들이시면 때리지 마세요. 제가 멍청했으니 그냥 넘어갔지 고소당해요. 친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분 손버릇 장난 아니거든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욕짓거리밖에 없는 걸 보니 저런 여자한테 절절 매던 제가 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저기 수연씨 어머니시죠? 어머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년이 의사 사위 보고 나서 어깨에 힘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직 잘 만나고 계시네요. 얼마나 뒷담을 해대는지 제가 친구분들 이름도 외울 정도였다니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늦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후였고 가게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정말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가면이 벗겨진 그 여자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울고 매달리면서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던. 야,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랜만이네. 오늘 어머님 뵀는데 여전하시더라. 여전히 내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시던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냐고.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을 다 망치려고 드는 거야? 네 인생이 왜? 네가 빚을 갚아주기로 했어. 뭘 했어? 마누라한테 빚 생기니까 지 피해보기 싫어서 그냥 아이까지 빼앗아 내쫓아놓고 이 비겁한 놈아.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염치도 없다며 빚밖에 없는 여자가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거냐고 앞으로 아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말라더라고요. 아, 너희 엄마가 말 안 했니? 나 네 엄마가 오늘은 식당 대표야. 네가 나 버려져서 인생 역전됐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가 또 오길래 당연히 안 받았죠. 제가 그런 인간이랑 할 얘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저보고 정말 여기 대표 맞냐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명함을 주고 확인시켰죠. 그 명함을 봤더니 남편이 보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모전자잔인 건지 지 엄마도 손을 떨더니 지는 또 손을 왜 떠나요? 저보고 딸은 볼 생각도 말라던 사람이 소희 엄마, 아니 여보, 우리 소희 다시 같이 키워보는 건 어때? 내가 아무리 봐도 소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럽니다.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보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야, 1억 참. 그래 그거 갚기가 힘들더라. 근데 네 애까지 낳아준 마누라까지 버릴 큰 돈은 아니던데? 네 엄마 말대로 주제에 맞게 행동해. 어딜 와서 여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소희를 왜 못 봐? 네 말대로 내 딸한테 내가 필요해.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전 남편을 내쫓았어요. 저는 곧 양육권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양육권을 뺏긴 이유가 경제력이 없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도 다 갚았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이라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소송임에도 남편은 무슨 오기였던 건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 과정은 피가 말렸죠. 다행히도 재판부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를 제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제 상황을 배려해줘서 한 달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은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시간 보상하듯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잠든 아이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 살다 보면 희망 가득 찬 날도 오는 거겠죠. 이 글 읽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20대 후반 여자예요. 무뚝뚝하지만 저한테만은 따뜻했던 남편의 소름돋는 배신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간호대를 나왔어요. 졸업하면 누구나 꿈꾸는 나이팅게일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했죠.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병원에서 돌부처로 불릴 만큼 무뚝뚝하고 심하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노총각 의사였어요. 그래서 소아과 간호사로 가면 속 답답해 죽는다는 소문이 돌 만큼 우리 병원 간호사들의 기피과 중 하나였는데 갓 들어온 병아리 간호사에게는 선택권이란 있을 수가 없었고 악명 높은 소아과로 배치됐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무미건조했어요. 첫 직장에서 굳이 따지자면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남편에게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소아과에 배치된 신입간호사 김지연입니다. 네. 남편의 대답은 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아과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고 누구나 겪는 신입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소문대로 돌부처 그 자체였어요. 네, 아니요, 뭐뭐 하세요. 남편에게 2달간 들은 단어의 대부분이 저 3개였고 남편과 30초 이상 대화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먹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스케줄 전달을 하기 위해 남편의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그 돌부처로 불리는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낚시 영상을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집안의 맏딸로 어릴 때부터 낚시터에 오는 아저씨들에게 훈수를 둘 만큼 낚시라면 빠삭한, 어쩌면 그쪽에서 보기 드문 여자였죠. 저는 그 모습에 용기 내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선생님, 보시는 영상의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민물낚시에는 좀 더 나아요. 지연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저희 아버지가 낚시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낚시터에 살아서 좀 알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여러 단어가 섞인 대화를 나눈 이후 남편은 심심하면 저를 불러서 낚시 이야기를 물어봤고 쉬는 날도 같이 맞춰서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할 만큼 저희는 낚시를 주제로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병원 오자마자 꼬리쳐서 의사 꼬신다고 소문이 났고 선배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난이 꼽게 여겨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정말 간호사를 그만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선배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선배들은 자신이 할 일들을 저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못했다며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괴롭히기도 했죠. 야, 정신머리 났어? 간호사가 장난처럼 보여? 그래. 신입 주제에 의사 꼬신다고 바쁘겠지. 병원 오자마자 여우처럼 꼬리나 치고 다니니 이런 실수를 하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의사들이 간호사를 진짜 사랑할 수 있나? 그래, 그것도 신입이 꿀 수 있는 꿈이긴 하다. 저는 아무 말도 변명도 못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간호사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기, 제가 지연 씨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 씨, 나오세요. 남편의 갑작스런 고백에 정말 가슴이 심쿵 하는 순간이었죠. 그 후 남편은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안했고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호사 경력이 차게 되면서 선배들의 괴롭힘도 차차 줄어들었고 소아과에서 일반외과로 과도 이동했어요. 그렇게 2년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돌부처라며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그는
제 앞에서 애교도 떨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행복했어요. 간호사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많았던 저는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잠깐 병원을 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병원에서 돌부처로 불렸지만 저에게만큼은 애교덩어리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가진 후에는 사람이 이렇게 자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입덧부터 심해서 아기를 가지고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임신에서도 튼튼하게 지내다 출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임신 기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집에 와서 제 출산 준비를 도와주게 됐어요.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하나뿐인 언니가 출산하는데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다며 힘들었던 기간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동생이 도와준 덕에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아이를 돌보는 게 몸이 힘들긴 했지만 정말 너무 예쁜 내 새끼 키우는 맛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의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왠지 그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시험을 치를 여건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동생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다음 시험 준비하라며 매달 용돈도 주면서 지원했고 굳이 방 얻어서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시험 준비하라며 제 동생까지도 배려해줬어요. 저는 제 가족까지도 잘 챙기는 남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엔 소아과 의사답게 아이 케어를 정말 전문가처럼 했어요. 퇴근 후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제 복직 준비도 할 수 있게 도와줬죠. 남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병원으로 지원해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아리 간호사가 아닌 경력 4년차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야간 당직하는 날에는 동생이 공부하고 돌아와 아이도 돌봐줘서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동생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보통 형부 처제 사이라기보단 거의 친구 사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친해졌어요. 저도 제 동생과 남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고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동생과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처제 앞에서 팬티 차림이 뭐냐고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남편은 뭐 매일 보는 사이인데 팬티 차림이 뭐 어떠냐고 허허 웃더라고요. 최근 둘이서 술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신경이 좀 쓰이던 차였어요. 제가 야간 당직 후라서 좀 예민했나 싶기도 했지만 육감이었던 건지 뭔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 있었죠.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산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아침에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오늘 진료 후에 병원에서 세미나 준비할 게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며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말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곧 남편의 생일도 있고 전 직장 동료들도 오랜만에 볼 겸 낮 동안 아이 봐주는 이모님과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에 커피도 잔뜩 준비해서 저녁에 병원을 방문했죠. 출산 이후 처음 방문하는 거라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출산하고 더 예뻐졌다며 비결이 남편 사랑이냐는 농담도 하고 힘들고 많이 울었던 첫 직장이지만 오랜만에 보니 다들 반갑고 친정에 온 느낌이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제 세미나 끝내고 하루 쉰다고 오늘 오픈하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분명 오늘 아침에 출근했고 세미나 준비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세미나는 끝났고 오늘 오프라고? 차마 모르고 왔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알죠, 알죠. 선생님들 보러 온 거죠. 남편 집에 잘 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변명 같은 말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집에 오는 길에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어 낚시를 갔나 생각도 했지만 낚시 갈 때는 항상 저한테 말하고 갔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직 동생도 안 들어와서 이모님께서 아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모님을 빨리 퇴근시켜드렸고 동생한테 전화하니 통화가 되지 않아서 걱정하며 기다렸어요. 결국 둘 다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이상한 기분들은 자꾸 무언가를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을 텐데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의심이 되는 건 풀어야죠. 다음날 티내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자기 어제 세미나 준비 잘했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고생했네. 집에 초밥 만들어놨으니 먹고 쉬어. 응, 어제 세미나 준비 잘 끝냈어. 오랜만에 세미나 준비하니까 피곤하더라. 퇴근하고 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굳이 열려고 하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정차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 여자가 차에 탔는데요.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그 둘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 둘의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부, 언니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세미나 준비한다고 했지 뭐. 걱정하지 마. 네 언니 그런 걸로 의심 안 해. 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형부 속쪄서 자고 갈 거죠? 응, 오늘 병원서 밤샌다고 했으니까 자고 들어가도 괜찮아. 오늘 밤에 각오해. 아, 뭐야, 형부. 은큼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속초는 뭐고, 자고 가는 건 또 무슨 소리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동생이랑 속초를 간 건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블랙박스에는 팔짱을 끼고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둘의 모습도 찍혀 있었고,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둘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결국 집 거실에 설치된 아이 확인용 CCTV까지 돌려보게 됐죠. 아마 그동안 제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안 돌려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제가 야간 근무 때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고 점차 최근으로 올수록 스킨십 강도는 진해지더니 심지어 거실에서 성공회까지 가지고 있더군요. 옆방에선 우리 아이가 자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딸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이를 안고 한참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를 농락한 이 년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 4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야간 근무인 날 병가를 내고 집으로 갔고 여전히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제 동생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런 저의 귀가에 둘은 놀란 눈치였고 마치 불륜 현장이라도 들킨 양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더라고요. 언니, 오늘 야간 근무 아니야? 왜 이 시간에 집에?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듯한 동생의 반응에 저는 동생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렸어요. 남편은 저보고 왜 이러냐며 처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며 깜짝 놀라서 저를 막았어요. 야, 이 개새야. 너는 세미나 준비한다는 놈이 전현하고 속초를 놀러 가냐? 언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처제가 시험도 다가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하다고 해서 바람 쐬주러 간 거지. 딴에는 그 순간에도 변명거리를 찾아서 주절되는 남편의 모습이 가증스럽더라고요. 끝까지 변명을 해대는구나. 너는 처제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같이 놀러가서 호텔 가냐? 아주 팔짱 끼고 난리도 아니더만. 너희 여기 거실에 CCTV 있는 거 모르니? 둘 다 바보야? 너희가 거실에서 무슨 짓을 한지 여기 다 찍혀 있어. 그거 알아? 너희가 더 잘할 텐데. 그제야 모든 상황이 파악한 듯한 동생은 모든 걸 제 남편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형부가 그런 거야. 나는 그럴 생각 없었어. 형부가 자꾸 용돈 주면서 언니한테 말하지 말고 성룡만 같이 풀자고 그래서 술결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 뿐이야.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가 먼저 요즘 적적하다며 술 마시자고 했잖아. 용돈 달라고 저녁마다 야한 옷 입고 꼬실 게 누군데 그걸 나한테 덮어 씌워? 저를 앞에 두고 둘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닥을 보여주더군요. 그 모습을 더 보는 건 참 세상 기막히고 역겨워서 일단 두 인간 모두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순간 눈이 돈 것 같다면서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집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자기 딸을 바로 옆방에 재워두고 처제와 그 짓거리를 한 남편과는 아이를 봐서라도 저런 인간과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더 상처받고 기가 막힌 건 친정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동생을 불륜 상간녀로 만들고 싶냐며 네가 언니로서 용서를 하라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독한 년이라면서 소송을 취해야 할 것을 요구했어요. 제 입장에선 지금 지 언니 남편이랑 놀아난 년을 간통죄가 없어져서 감옥에 못 집어넣는 게 아쉬운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언니로서 봐줘라. 정말 내 부모니까 조금 남아있던 온갖 정이 다 떨어지면서 부모님 얼굴 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저 맞이랍시고 대학 다닐 때부터 알바하면서 학비 충당했고 친정의 생활비며 용돈, 동생 학원비까지 다 지원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이런 일 터지니 제 상처를 보듬어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언니니까 평생 부모가 저런 식이었으니 제 삶이 책임감으로만 가득했나 봐요. 그때 깨달았죠.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님의 연락도 끊었죠. 그제야 친정엄마는 갑자기 생활비를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동생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머리 빡빡 밀어서 집에 가둬놨다고
제발 위자료 소송이라도 취하해달라면서 이제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니 걸린 줄 아는 건 나를 낳은 부모라도 같았나 봅니다. 저는 용서라는 그걸 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동생은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제 위자료 갚기 위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기로 했고 아기 양육비와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선 처제와 바람나서 저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돌부처가 타락했다며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렸죠. 제가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과 부침성이 없었던 사람이라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인간들의 배신으로 제 인생은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다 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난 일들 돌이켜볼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떳떳한 것 마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편과 동생을 보면 인생이란 게 다 불공평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인과응보죠 뭐. 딸과 둘이 사는 세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커가는 예쁜 딸이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도 풀려버리네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이지만 격려와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11살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두 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무언가 저를 때린 듯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르고 형제도 없는 탓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저를 걷어서 키워주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삼촌이 장가를 가면서 제 거처가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숙모가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라 여태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숙모는 너무 죽이 잘 맞아요. 제가 중2 되던 해에 임신하셔서 고등학교 시절엔 동생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았죠. 숙모와 삼촌과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땐 고맙기만 했는데 커서 세상에 나와보니 숙모와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새삼스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제 밑으로 들어가는 저의 양육비라던가 대학 자금 등등을 걱정할 땐 삼촌과 숙모는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어요. 대학 다닐 때도 삼촌과 숙모께 고마운 마음에 장학금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섰던 작년 5월 삼촌이 제게 결혼 준비하기에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라며 제게 통장을 한 개 주셨어요. 그 통장엔 2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삼촌과 숙모께 너무 감사해서였어요. 그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은 손도 대지 않으셨던 거죠. 오로지 삼촌 내외분께서 저를 거두신 거였습니다. 큼직큼직한 돈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도와주셨고 외가에서도 도와주셨다고 삼촌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제가 금수도 아니고 어떻게 그 돈을 다 가져오나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만으로 결혼 자금은 충분하니 이 돈은 삼촌께서 지니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저에게 큰일이 생기면 정말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 써달라고 맡겨놓은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33이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연차는 같아도 저는 경력직이고 신랑은 신입이라 입사 동기라고는 해도 제가 선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연봉도 20% 정도 차이 나요. 저는 꾸준히 10%씩 연봉 인상을 해왔고 신랑은 2번이나 C등급을 받아서 4% 정도밖에 인상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 차이가 꽤 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이직을 한 나이가 26살이었고 신랑은 30이었는데 신입이었죠. 임용을 준비하다가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은 계속해서 결혼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젠 삼촌에게 짐을 덜어드리고 결혼을 해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즈음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7천만 원이었던 반면 신랑은 1,500만 원이 있었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8,500만 원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반전세를 살아야 하거나 혹은 대출을 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남겨진 유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돈은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돈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삼촌 내외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기본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기로 합의를 보고
신랑은 혼수 비용과 신혼여행, 그리고 웨딩 비용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웨딩 자체를 스몰 웨딩으로 했습니다. 더구나 시댁에서는 일절 받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허례허식을 생략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니와 제가 무언가 하나 받기 시작하면 삼촌과 숙모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걸 알았기 때문에 흔한 금반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연애 때 끼던 커플링을 세팅만 바꿔서 결혼 반지로 나눠 꼈습니다. 신랑은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저희의 역할 분담은 꽤 잘 돼 있었고 신랑도 저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행복했어요. 시댁에선 가끔 저에게 부모가 없어 본데 없이 자라다는 말씀을 종종 하셔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은 그러려니 무시가 가능한 성격이고 게다가 신랑이 알아서 철벽 방어를 해줬기에 여기까지 무난하게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제 생일을 기점으로 신랑이 변한 것을 느꼈어요. 올해 진급심사에서 신랑은 떨어지고 저는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신랑의 의기소침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생일을 기점으로 퇴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꾸 술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따로 잠을 자기는 예사였고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나에게 불만이나 실망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신랑은 저와의 소통을 아예 차단한 듯 이야기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는 신우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야 신랑이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 생일, 신랑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혼자 집에서 생일을 보낼 것이 안타까워 삼촌 내외께서 절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용돈도 두둑히 주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숙모께서 동생에게 준 용돈을 제가 들었던 통장에 이체해 놓으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제게 전송하셨더군요.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너의 노후를 위해 이렇게 내 마음과 함께 이곳에 보관하겠다. 뭐 이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요.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고 왜 그러셨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숙모께서 차라리 대출금을 이 돈으로 해결해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 나눴어요. 제가 그 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내용의 카톡을 신랑이 봤던 겁니다. 그 뒤로 저에 대한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이자까지 물며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네요.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남편은 신우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는 제게 득달같이 전화했던 거였어요. 결혼을 했으면 넌 이 집 식구야. 왜 삼촌 내외에게 네 부모 목숨값을 주고 와? 넌 대체 상식이 있니 없니? 앞으로 너를 건사할 사람은 내 동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길래 남편과 저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했고 동등하게 시작한 관계이고 돈을 말씀하시니 얘기할게요. 금전적으로라면 제가 더 많이 보태 시작했죠. 그리고 전 지금 충분히 내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기 하나 키우려면 돈, 정성, 말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린 시절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돈이죠. 대학 학비, 학원비, 과외비 어디 모자랄 것 없이 모두 삼촌 내외께서 해주셨어요. 전 짐승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드려야 할 돈이고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려야죠. 지금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욕심내지 않는 내 부모의 목숨값을 왜 남편과 언니가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 신우는 넌 또라이야 라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저와 상의도 전에 시댁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신랑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렇게나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퇴근해서 돌아온 신랑에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신우에게 들었다고 말했어요. 여보, 물론 결혼 전에 큰 돈이 생긴 거에 대한 거, 그 돈을 삼촌 내외에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오픈하지 않은 게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돈은 당신과 무관한 돈이고 당신을 알기 전부터 존재했던 돈이잖아. 그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랑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누나 말대로 또라이야. 벌써 신우와 통화했나 봅니다. 그 돈의 존재 유무에 의해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혼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돌아온 비수 같은 말. 고아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혼을 우는애? 엄마 말이 틀린 거 없어. 본데 없이 자란 사람이라 이혼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나랑 결혼한 거고. 내가 우습지? 고아 주제에 이혼을 우는애? 웃긴다 너.
너 같은 고아가 이혼해서 뭐하게? 이혼할 자격도 없어. 몰라? 뭐라고? 내가 뭘 들은 건지. 그 돈 때문에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 나를 이혼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게 되더라도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 숙모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너보다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다는 걸 똑바로 각인시키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촌과 숙모께 간단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오시라고 부탁했어요.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두 분이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자기도 양심은 있었는지 삼촌 내외를 보곤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상한 정적이 흘렀죠. 아무 말 없는 와중에 숙모가 통장을 2개 내밀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숙모, 이건 뭐예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너에게 줬던 2억은 네 부모 목숨값이 맞아. 그리고 이 통장에 들어있는 건 네 부모 유산이야. 우리는 정말 내 새끼라 생각하고 너를 키웠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지. 이 돈은 정말 큰 돈이라 이 돈이야말로 네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려고 했어.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우리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할 거고 우리는 괜찮다는 것만 알아둬라. 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12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이렇게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 돈이면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 식구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표정을 보셨어야 하는데 입이 떡 벌어져선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삼촌과 숙모는 더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삼촌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만에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할까? 이러는 겁니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죠? 전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끄러워서 일어나니 남편이 아침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아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실언을 했다며 그렇게 훌륭하신 삼촌 아래 자라서 제가 이렇게 잘 큰 것 같다네요. 이제 와서요. 전 그냥 출근했어요. 그런데 출근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예 폰을 꺼버렸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시누이랑 어머니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어머 땡땡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들어와. 내 집이지 자기들 집이랍니까? 저보고 또라이라고 하던 그 신우는 어디 가고요? 신랑이란 사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병을 가지고 있었네요. 언제 또 가서 얘기했나 봐요. 땡땡아, 얘기 다 들었어. 삼촌 내외분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며? 우리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부모님께서 그렇게 큰 돈도 물려주시고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진짜 미안해. 신우가 그러는데 속이 시꺼멓게 보여서 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실 것도 없고 잘못 아신 것도 없네요. 남편이랑 통화하셨나 보죠? 그 사람은 참 가정교육 잘 받아서 희한하네요. 저랑 할 얘기가 남았을 텐데 왜 그쪽 가서 얘기를 하죠? 저한테 안 하는 얘기를 거기선 다 하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말할게요. 저는 이혼할 거고 이 집도 빼서 나갈 거예요. 저같이 근본 없는 사람 집에 들여놓고 이제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생각이고 뭐가 할 거 없이 저 이혼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먹먹했던 게 뚫린 것 같았어요. 바로 외삼촌과 숙모한테로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숙모와 삼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고 뭐가 없죠. 제가 거의 다 한 거니까요. 소송해봤자 자기 집 돈만 나갈 텐데요, 뭐. 시댁에선 아직도 연락이 와요. 번호도 바꿔야겠습니다. 고아라고 바닥부터 무시하고 절 대했던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돈 보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마운 분들께 고마움 가지고 제 인생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글을 쓸 땐 그래도 이혼이란 걸 앞두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제 마음까지 정리가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